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납세자 권리 헌장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보니까 납세자 권리 헌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납세자의 권리 선언서이다. 갑자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이제 관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조사라고 말을 썼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사후심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뭐 같은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후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적정성을 확인해 보겠다,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관세 조사라 보시면 됩니다. 관세 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상 말씀드려보면은 4년, 조사를 받은 이후에 4년이 경과한 업체들은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조사를 4년마다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관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 있잖아요. 이게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4년보다는 5년으로 맞춰서 심사를 나오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5년 정도에 맞춰서 5년마다 이제 관세 조사를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 꼭 딱 5년 되는 해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5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는 5년 넘어서 6년, 뭐 7년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사를 하게 됐을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세관에서 납세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증표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되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메일 같은 걸로 보내는 게 그 조사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첨부 서류 안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서 제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뭐 교부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례는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를 할 때 납세자는 이런 부분들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고요.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뭐 납세자를 긴급하게 체포, 압수, 수색하는 경우이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 전 통지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의 권리 헌장은 납세자의 이제 과세 전 통지 같은 조사 통지 같은 그런 걸 하게 됐을 때 보통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시를 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 관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세 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후 심사를 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을 해요. 그 업체 방문을 해서 20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2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10일, 길게는 20일, 더 연장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20일 정도, 즉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상주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의 수출입 신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저희 송금했던 해외에 송금했던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아니면 과세 가격 적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니까 통합조사의 원칙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의. 세관 공무원은 신고 납부 세액과 관세법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관세법에 따라서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적정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법령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다른 법령들에 따라서 어떤 수입과 관련된 내용들,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위임받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이에요.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은 저희 제2차 과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일종의 절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송금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 금액이 커진다, 좀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외환 심사 같은 경우에도 관세 조사를 할 때 통합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관세법 제226조에 가서 보면은 제가 식품 말씀드렸었죠. 수입을 할 때 안정성에 대한 검역이라든지 특정 전파를 발생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전파 인증에 대한 것들,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같은 것들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세법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파 같은 경우는 전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용품 안전 인증 같은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위생법 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죠.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 원래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관세법에 따라 그 세관한테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조사를 함께 한다, 통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지만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을 그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해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관은 그 관세 조사를 하는 도중에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 보면은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딱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분야만을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획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딱 이 업체가 특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면은 관세 조사 대상자 선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시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정기 선정 조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기간이 지나면 아까 4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 조사를 받고 나서 아무리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조사를 받은 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례적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사실 세관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심사를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관세 조사를 나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돌려봐요. 이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누락한 것 같다, 과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나온다기보다도 그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라고 한다면 그 업체가 규모가 좀 영세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조사를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수시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저희가 기획심사. 그러니까 지금 정기선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법인심사라고 말을 하고요. 정기선정에 의한 방식이 아닌 기획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기획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조사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중복조사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관세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 생각해봤다. 원래는 이제 그 4년마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의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4년 전에 조사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4년 전에 5년치를 그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2015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15년도 때 2016년도 때라고 할게요. 2016년도 때
2016년도 때 과거 5년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 조사를 받은 건까지는 다음번에 조사를 할 때는 중복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아직 5년이 안 지났지만 2020년도에 다시 조사를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사를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할 때 관세 부과 대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했던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조사를 받았던 건 이후의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2016년도 2월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나온 횟수가 2020년 1월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때 소급해서 5년치를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복 조사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뭐 명백한 자료가 있다. 뭐 이런 경우를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납세자의 어떤 편의를 위한 거겠죠. 권리를 좀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도 중복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명백하게 또는 탈루 혐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제외가 되고요. 네 번째, 과세 전 접부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도 하지만 그 통지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세금을 더 걷어간다고 했을 경우는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과세 전에 그 적부 심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조사가 있어요. 조사가 있다고 했을 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결과에 따라서 추징을 하겠다. 즉 추징이라는 얘기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도 하겠죠. 조사 결과 통지도 하겠지만 이거 할 때 보통은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과세 전 통지도 함께 하거든요. 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과세 전에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복 절차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거 말고 일단 과세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세금 먼저 내고 나서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세 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어디냐면은 관세청이에요. 관세청.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편끼리 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그냥 법원에다가 맡기겠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높은 상급기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원에다가 그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관의 입장에서도 불복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번거로워지는 건 있어요. 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담당자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도 하니까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일단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장 운송수단을 볼게요.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선박, 그다음에 뭐 항공기, 도로 차량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밑에 보니까 개항과 불개항이 있네요.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항구 또는 공항 중에서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공항을 의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그 장소를 이제 개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개항은 크게 항구하고 공항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개항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구, 공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을 정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개항의 특징을 보시면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가 자유롭게 입출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세관, 물관기관이 상주하고 있어서 무역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관련된 시설이 잘 돼 있다,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불개항 같은 경우에는 개항과 다르게 이제 불개항이라 하는 것은 상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좀 다른,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만, 공항, 기타 장소를 말을 하는데 여기 개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 도착 여기다 이제 출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개항 같은 경우는 불개항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항으로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개항의 지정 요건 나와 있습니다. 뭐 상시로 입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시설 장비, 그다음에 여객 수 뭐 이런 것들을 뭐 입항 횟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드나들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한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다음에 통관역 밑에 관세통로부터 볼게요. 관세통로,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관세통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뭐 통관역, 통관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뭐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관세통로하고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시험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암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용들 보다가 익숙해졌을 때 하나씩 따로 정리를 해보는 형태로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세구역 볼게요. 7장 보세구역.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세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가 아직 수리되기 전의 상태, 이거를 뭐 수입신고 미필 상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보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보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 구역입니다. 보세 구역. 창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보세 구역. 그 다음에 동적인 보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 운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세 구역은 보세 화물,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물품을,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물품을 다른 지역, 다른 장소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밑에 의의가 나와 있고요. 보세 제도의 기능, 뭐 관세 징수권의 확보, 통관 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 지원 뭐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보세 창고를 경유해서 가도록 해야지 세관 입장에서는 관리가 수월하겠죠. 저희 그 수입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세 구역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세관에서 관리가 다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 창고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의 어떤 통제하에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보세 창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창고라고 한다면은 세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겠죠. 보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가 안 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아직 징수가 안 됐거든요. 징수를 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다녀도 되지만 그 전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관 업무의 효율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할 때 관할지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관할지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뭐 업체의 소재한 장소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수출입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물품이 장치하고 있는 그 관할 지역을 가지고 세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천에 있는 창고에 물품을 갖다 놓고 보세구에 갖다 놓은 상태로 수입신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인천 그 창고에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세관 이렇게 신고 들어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가 서울 성수동에 그 보세 창고가 있는데
인천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서울 저희 창고로 보세 운송을 해서 물품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저희 창고에 물품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서울세관으로 해서 수입신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울 성수동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세관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수출 및 산업 지원이라 하는 것은 이건 보세 창고라기보다는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장소에 갖다 놓은 상태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할 것을 권유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보세구역 종류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였는데요. 지정, 특허, 종합 이렇게 세 가지 나뉘게 되고, 지정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구역을 지정 보세구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정 보세구역 안에는 지정 장치장, 그러니까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창고, 그다음에 세관 검사를 위한 창고라고 해서 세관 검사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렇게 특허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구역을 말을 합니다.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합 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허 보세 구역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수작업. 보수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세 물품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형태라기보다도 물품의 어떤 성질, 형상이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즉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분할, 포장을 나눠서 하는 거, 분할 포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라벨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그러니까 상품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품의 어떤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린다 하기보다는 포장을 바꾼다든지 라벨을 표시한다든지 단순한 그냥 절단 정도만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생산을 해서 한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분류, 포장을 나눠서 한다거나 용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수작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다음에 운영인의 결격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었는데요. 운영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을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를 말을 하는데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인은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성년자라든지 그렇죠?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어떤 선고를 받은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운영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10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그러니까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의 경우는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박람회 기간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고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있고요. 건설장의 경우에도 공사 기간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간이고,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보세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각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보세구역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 및 예치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세관에서 뺏어 간다는 거겠죠.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치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희 여행자 휴대폰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로 만약에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가 출장을 나갔다가 그걸 다시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거래 있죠. 상업적인 거래.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도 말고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즉 회사 어떤 출장 같은 용도로 해가지고 물품을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수입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여행자가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관세사 같은 그런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물품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그때 물품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보통은 주말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공휴일 쉬는 날에. 그러면 이제 관세사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업무를 잘 안 하거든요. 세관도 업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세관에 맡겨요. 그러니까 유치가 되는 거죠.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 세관에서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자 같은 경우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일단 맡기고 유치증 받거든요. 유치됐다는 증명서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같은 관세사들한테 유치증을 전달해주고 수입신고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수입신고 해가지고 수리되면은 다시 유치증 가지고 가서 물건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유치라고 하는 것은 세관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겠다. 처리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장 운송 나오죠. 운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 운송을 얘기를 하는데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세 화물을 다른 보세 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항이 있어요. 뉴욕항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왔네요. 근데 이거를 인천항에 있는 창고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물품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성수동, 저희 회사죠. 그 창고로 물건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들어왔을 때 보세 화물이잖아요. 보세 화물을 성수동에 있는 보세 창고로 옮기는 거죠. 옮기려면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보세 운송이 되는 겁니다. 보세 화물을 운송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세관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세 운송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관에다가.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들 있죠. 그 경우에 그때는 보세 운송 승인을 받아야지만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세 운송 구간, 뭐 계양, 보세 구역, 뭐 이런 곳에만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 운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는 승인을 받고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장해 볼게요. 구장은 통관이고요. 통관이라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관세법에 해당되는 절차에 따라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한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뭐 통관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뭐 관세법상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 뭐 관련 법령상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다음에 통관의 성격, 무역 거래 내용, 허가사항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쵸?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관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심사 완료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후 심사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통관이 된 이후에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세액 심사 대상, 사전 세액 심사 대상이 아니라 이거 외에 나머지 사후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통관이 완료됐다. 즉 그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됐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리 후 그렇죠? 대상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단지 그때 그 수리가 되기 전에 그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세관에서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고서상에 나와 있는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랑 그다음에 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뭐 승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대상이라고 한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벽하게 모든 업무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뭐 통관의 종류가 뭐 세 가지가 있죠. 수입, 수출, 반송.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원산지의 확인 등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어떤 생산국, 제조국, 가공국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라고 얘기를 하죠. 뭐 CO, Certificate of Origin 이렇게 말을 하고요.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별 그 국내법마다 갖고 있는 법령들도 있고요. FTA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그 대외무역법에 보시면은 그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거시법에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FTA별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품인데 불구하고 국내법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과 한미 FTA에 따른 기준과 한중 FTA에 따른 기준과 이런 게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필요성 나오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었지만 원산지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치를 다르게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뭐 특정 뭐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자동차들을 가지고 그런 그 원산지를 갖고 있는 물품들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중국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 차량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편견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좀 낮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밑에 보시면 뭐 덤핑 방지 관세나 한계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해당되는 국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그 원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확인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생산 기준, 그다음에 실질적인 변형 기준, 그다음에 이런 직접 운송 원칙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것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우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우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송아지에 어미가 있겠죠. 소가 있는데 그 소는 그 한국산 소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을 때 한국에서 새끼를 낳았고 그게 한국에서 쭉 자랐어요. 그럼 이거는 한국 소일까요? 아니면 외국 소일까요? 답은 한국 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완전히 생산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시켜가지고 한 나라에서만 생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물과 식물 같은 경우를 빼고 그냥 기계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영내산으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영내산이 뭐냐면 한국산 물품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산 부품 같은 것들을 몇 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생산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했던 국가가 어딘지 따져가지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자재와 완성된 물품의 그 HS 코드하고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일정 세번 이상, 일정 단위 이상 HS 코드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이 됐다, 가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가공을 했던 나라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보는 것을 3번 변경 기준이라고 합니다. HS 코드를 다르게 하는 것 자체를 생산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라 하는 것은 특정한 그런 생산을 했던 국가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을 하고요. 가공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의류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의류라든지 뭐 화학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실 같은 거 있죠. 실하고 그런 직물 같은 것들을 사와서, 구매해 와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재단하고 봉제하고 가공을 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특정한 그런 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가공공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두가 한 나라에서만 가공된 건 아니지만 2가지 이상의 그런 원산지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행했던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실질적인 변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되는 원산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FTA에 적용받고 싶어요. 한미 FTA. 그러면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수출이 됐고 한국에서 수입이 됐다고 가정해 봤을 때 수출된 물품이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다라고 가정해 보면 사실 이 둘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떠한 가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산지가 미국인지 중국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송이 된 경우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가혹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환적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유해서 왔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박람회 전시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거쳐서 온 것이다. 그 나라에서 어떠한 가공을 하거나 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 증명서는 이제 국가의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을 하고 보세구역 반입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리콜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시킨다는 게 뭐냐면 수입 신고되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세구역에 보세 창고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된 이후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는 반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봤더니 어떠한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이 수리되고 나서 반출됐다 하더라도 이 반출된 물품을 다시 역으로 여기 반입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이 된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시정되면 굳이 이렇게 반입하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좀 오래된 걸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지났다는 것은 이미 소비 또는 사용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항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입항하고 나면 입항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입항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하선 신고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배가 내린다. 그다음에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되고요. 반입된 이후에 수입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 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리가 되면 이제 반출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입항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때부터 수입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합니다. 좀 더 빠르게 물품을 좀 반출하기 위해서, 통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반출하는 것도 있고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즉시 반출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AO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때 저희 9.11 테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쌍둥이 빌딩, 미국의 이제 빌딩을 이렇게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물품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AO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물품의 어떤 뭐 시설, 뭐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를 하게 공인된 업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인을 받고 나면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수출입 신고 대상 우편물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용도, 그렇죠? 저희 같은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뭐 해외에 누가 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간단하게 먹을 만한 거, 과자 같은 거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물품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수출입이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등을 수입할 때는 또는 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는 우편물이 있다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반드시 반입시켜서 물품 검사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 10장에 보시면 뭐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나오는데요. 세관장, 그다음에 뭐 세관 공무원은 필요하다면 신고했던 자에게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그 수출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현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물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입 같은 경우에도 뭐 분석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분석에 따라서 그 HS 코드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경우에는 세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품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샘플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채취해서 가져갔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의 의제로 봐서 따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제11장 벌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정별 나와 있고요. 뭐 여기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뭐 관세 포탈죄, 뭐 몰수와 추징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따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특정한 어떤 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절차별로 해당되는 그런 의무사항들을 위반하게 됐을 때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빼가지고 뭐 밀수죄 이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도 해당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위반하게 됐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게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2장에 보시면 뭐 조사와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세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에 따라 어떤 그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됐을 때 통고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고발 같은 경우는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검사에게 고발을 해서 이제 이관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검사가 고발된 내용을 보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전반적으로 내용도 다 보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프리스쿨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관세법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절차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랑 이제 관세를 어떻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지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세법 프리스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강의 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